살생부, 뒷조사, 사찰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지하 선거 벙커와 같이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를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지 살생부, 뒷조사, 사찰, 지하 선거 벙커와 같이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서훈 양정철 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군대 실현 그리고 강효상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의 청와대에 대한 비판이 매일같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비판도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 포천 가평의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경기 용인정의 민주당 표창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문제 먼저 여쭤볼게요. 저희가 준비한 사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부산입니다. 사실은 더 오래된 사진도 있지만 이건 한 90년대 중반쯤 될 때. 네. 저기 보면 중간에 변호사 문재인, 또 제일 밑에 변호사 노무현, 저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통령 2명이나 나옵니다. 가운데 김외숙이라고 있습니다. 네. 인사수석 됐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인사 참사라는 거 아닙니까? 인사를 잘못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을 이제 실망을 시켰는데 그 인사 참사의 사실 가장 핵심은 조국 수석이었죠. 근데 조국 민정수석은 계속 자리를 보존하게 됐고 그 밑에 이제 비서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복국이요? 네. 복집이죠, 그렇죠? 네. 저 건물에서 이제 저기는 법무법인 부산 알고 네네네. 예, 네, 그 건물입니다. 네. 그 건물 사진을 네. 그 복국집의 그 주인이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뭐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네. 그 뒤에 저 남경 예. 복집. 네, 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네. 뭐 부산 복집은 뭐 예전에 92년도에 그 초원. 예, 그렇죠 초원 복집인데 초원 복집. 예, 부산에 네. 있는 예, 그 아무튼 대선 과거에 예, 대선 음모를 이제 꾸몄다고 네. 해가지고 파문이 일었는데 김기춘. 뭐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조국 수석은 그 인사 참사의 몸통인데 비서관만 살짝 자리를 바꿨다. 그것도 굉장히 친여 인사. 사진에서도 봐왔듯이 한 건물에서 근무했던 사람들로 이제 채워지게 됐는데 결국 인사 풀이 너무 좁다 하는 겁니다. 네. 자꾸 인사 참사 나는 이유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다양하게 인재를 좀 골라야 되는데 자기 사람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들끼리 이렇게 회전문 인사가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인사 참사 나는 거 아니겠어요? 박지원 의원도 우리끼리 인사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말씀하신 초원복집은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씨가 연루되었던. 네. 그리고 그 당시가 중앙정보부였죠? 안기부였나요? 모여서 행했던 우리가 남이가 중앙정보부가 아닙니다. 지역 네. 감정을 유발시키고 그 선거 부정을 획책했던 그 사건이었죠. 전혀 지금 저 인사와는 상관이 없고 저 복집도 그 초원복집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늘 인사가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곤혹스럽습니다. 인사 풀의 문제 얘기 나오고 다만 청와대의 수석 그리고 이제 사실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이제 사실관계는 다른 것이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는 비서관이 교체된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인사수석, 같은 수석급 중에 인사수석이 이제 교체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혜숙 인사수석 신임 인사수석 같은 경우는 네. 법제처장으로 있었죠. 그래서 법제처장으로 있으면서 저희 법사위에도 계속 출석을 하셨는데 목소리가 좀 작고 조용조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야당 의원들로부터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진면목들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인사수석으로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 주시는 많은 비판과 경계, 사회에서 주시는 좀 폐쇄성 이 네. 우려를 씻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사를 좀 보여주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예전 사진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볼까요? 네.
어떤 사진입니까? 이거는 저 오른쪽에 이렇게 옆모습이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신임 인사수석입니다. 김외숙 인사수석입니다. 예를 들어 김영현 신임 법제처장 이제 저 김외숙 수석 자리로 간 같은 경우에 이제 판사를 그만두고 들어와서 법무비서관을 하다가 그 사람이 또 법제처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 믿을 만한 인사, 물론 실력 있는 인사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와서 청와대에서 일하다가 그 사람이 또 주요 보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돌려막기 인사 아니냐, 회전문 인사 아니냐, 그렇게 판사가 없냐, 변호사가 없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지적이고 네. 제가 사실 복지배기 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이미지가 중첩이 돼서 그래요. 지금 이번에 서훈 국정원장이 한정식 집에서 이번엔 복집이 아니라 한정식 집에서 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4시간 넘도록 만났는데 이제 총선 불과 1년 앞두고 말이죠. 1년도 안 남았죠. 네.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 이미지가 지금 오버랩이 돼가지고 제가 또 부산에 있는 한 복국집이라 네, 그 생각이 났던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혀 네. 관계없는 것에 네, 저도 예, 그게 그 복국집 사장님이 저 사진을 올렸다는 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자, 저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에 있었다는 MBC의 김연경 기자, 외교안보 전문 기자로 알려져 있는 기자죠. 당시 상황을 밝혔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언론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오고 갈 수는 없었겠죠.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이야기들은 없었고요. 뭐 글자 그대로 그 양정철 원장의 귀국 인사 자리였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한국을 보니 이렇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뭐 서 원장께서는 그 이미 이제 진행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정치에 대한 이야기, 뭐 총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까? 총선이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제 기억에 없어요. 없습니까?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양정철 원장도 같은 입장인데 마저 들어볼까요? 네. 저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야권에서 어떤 지적이 나오는지 아실 텐데 그에 관해서 입장을 한번. 다른 당에 대해서도 뭐 제가 특별히 뭐 결례되는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아까 뭐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하고 박광원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분들도 다 언론인이시고 기자인데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총선 얘기가 오갈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석한 언론인이 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기사 안 떴겠습니까? 그런 상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들 하세요. 자, 수고들 하세요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만남 자체가 정치적 이야기는 뭐 안 했다니까. 저 만남 자체가 부적절한 거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언론에서는 그런 의문 제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언론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야당도 당연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훈 국정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보 활동의 일환이라는 측면과 또 사적인 만남, 아무리 국정원장이라 하더라도 지인을 만나 식사하는 것, 그럴 자유도 없느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네. 다만 이제 국정원 전 원장들이나 그런 정보관계 커뮤니티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다 좋은데 왜 노출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이라서 좀 부주의하지 네. 않았느냐, 혹은 보안 유출 사고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인데요. 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본다면 두 분 사이가 그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원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 사이였고, 중요한 것은 기자가 함께 동석한 자리였고, 해당되는 기자가 같은 무슨 뭐 공작을 꾸미는 일원이다라고 의심하신다면 그거야 뭐 할 말이 네. 없겠지만 전혀 이제 그런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으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상상하고 망상에 이르기까지 확대 과장을 해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 사례랑 이렇게 연결짓는다든지, 그건 제가 볼 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남 자체가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이제 드러난 모양새는 그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오신환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글쎄요, 그건 뭐 청와대보다는 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라는 게 좀 특수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그 만남들에 있어서 한쪽으로는 공적인 보안 수집, 정보 수집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활동일 수도 있겠고요. 다른 차원에서 완전히 사적인 모임이라면 사적인 만남 자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 이 판단은 정보 당국 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매우 부적절한 만남이죠.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입니다. 예, 또 남북 문제, 한반도 정세를 다루는 그런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이에요. 서훈 원장은. 그런데 양정철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내년도 민주당 집권 여당의 총선 전략을 책임지겠다고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 한반도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과 총선 전략가 이렇게 만난다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사적인 만남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또 김연경 기자죠. 김연경 기자가 이제 페북에 글도 올렸는데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연경 기자는 북한 문제 전문가예요.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 글에도 써 있더군요. 그 한반도 정세 뭐 논의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과 그다음에 북한 전문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한반도 정세를 논했다고요? 그것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는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원 정보위원장도 서훈 국정원장을 단 1분도 독대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북미 하노이 회담이 좀 궁금해가지고 서훈 원장에게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네. 전화번호를 알려고 했더니 5번 거절당했대요.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원장도 이렇게 서훈 원장의 전화번호조차 알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네. 그것이 맞죠. 국정원장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사적인 4시간이 넘도록 그 한정식 집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다. 더더군다나 아까 이제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정보 활동의 일환으로 만났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언론사 그 카메라에 이렇게 잡혔는데 이것은 정보 활동으로서도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서훈 원장은 옷을 벗는 게 맞습니다. 자, 예, 굉장히 알겠습니다. 부주의했어요. 저 이걸 좀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또 진보 진영에서는 또 서훈 국정원장이 정보 관련, 대북 관련 정보를 저기서 1%라도 말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 살 만한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야당은 충분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럼요. 네. 선의로 이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 문 정권이 어떻게 탄생을 했습니까? 사실상 국정원 댓글, 국정원의 정치적인 편향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제기하면서 사실은 적폐청산 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 정권이 이런 또다시 국정원의 이 정치적인 편향이라고 의심이 되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아니 넘어갈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국정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아예 없애버렸고요.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 10개가 넘는 국정원 개혁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혀 여기에 동의해 주지 않고 계세요. 심의조차 안 되고 그렇게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걱정하시면 국정원이 아예 원천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개입하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법안 추진 같이 해주시고 찬성해 주시고 심의 통과시켜 주셔야죠. 국정원장 사람 못 만납니까? 만나야 됩니다. 어느 나라 국정원장이고 또는 정보기관장이고 여러 사람 다양하게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 듣고 혹은 필요하다면 그들이 여론 조성을 해서 국가안보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정보 활동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것을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포착이 됐다고 해서 이걸 침수봉대하면서 마치도 그 안에서 담긴 내용들이 비밀스러운 정치적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 과장 확대 왜곡하는 것은 사실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그런 보수적인 가치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비판할 수 있을 때 지나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국정원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과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 가지고 국내 정보 활동하지 못하게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도요. 국정원 직원들 더더군다나 국정원의 최고 수장이 이렇게 집권 여당의 총선 총책임자하고 만나면은요. 그것은 당연히 정보 수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만들어도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결국 사고는 사람이 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 정권에 부담을 주기 싫다고 해서 해외에 나가 있겠다 이렇게 처음에 발언을 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2년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집권 여당의 총선 전략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을 하셨으니까 민주연구원은요 총선 전략 국정원장이 담당한 이렇게 데가 아니에요. 4시간 넘도록 만나준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저 국방위원장 의원님 국방위원장 하실 때가 이번 정부 지난 정부에도 임기가 좀 지난 겹치시죠? 정부에도 있고 지난 정부 겹칩니다. 국정원장과 사석에서 만나신 적 있습니까? 저는 국방위원장 전혀 하신 없습니다. 적 전혀 없습니까? 없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정보 수장들을 만날 때는 네. 굉장히 오히려 공식적으로 만난다든지 배석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네. 저거는 배석이 아니잖아요. 저 북한 전문 기자 저 배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세 사람이 네, 좀세 분은 3시간, 사적인 자리라고 4시간 하니까. 넘도록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것은 저는 자, 국민들에게 그러면 공개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맞다고 봅니다. 국정원장은 어디까지 만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두 분을 만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은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 우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고 네. 하겠죠. 하지만 저는 토론을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 강효상 의원 얘기하면서 상식 이런 것을 이제 논의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에 기대어 볼 때 국정원장은 민주정책연구원장을 4시간 넘도록 밤늦게 만날 이유는 없다. 그것이 저는 네. 국민들의 상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일반화시키실 경우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정원장을 법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대상입니까? 전 세계 상식이죠. 제가 말씀 좀 상식적인 드릴게요. 차원에서 제가 말씀 좀 말씀드립니다. 드릴게요. 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정보기관의 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규율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함이란 거 지금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시기상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내용까지 짐작하고 확대하고 또는 전혀 만남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4시간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정원장은 가족도 없습니까? 4시간은 아니라 24시간 중에 상당 시간을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안 등급 인정받지 않은 가족 친인척 또는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만나서 사적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거 다 안 됩니까? 만나서 그럼 무슨 얘기 할지 의심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도청하고 미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국정원장의 개인적인 자격이고요. 개인적인 자질이고 스스로가 지켜야 할 직업적 윤리입니다.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네. 무사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만 만남에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거나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하거나 그 자체가 윤리 위반이고 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차단하고 또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조사하고 그리고 금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알겠습니다. 것이죠. 네. 이 법과 제도는요. 법과 제도는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즈너블 하느냐, 네, 리즈너블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법학 그 전공한 분들은 아마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친인척 만나는데 우리 야당이 또 국민들이 서훈 국정원장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친인척 만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지인입니다. 지인. 자, 아니 알겠습니다. 집권 여당에 네, 총선 전략가를 만나는데 부분은 어떻게 지난 며칠 의심을 동안 안 충분히 하겠어요? 그런 내용은 충분히 논의가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두 분 의견이 대부분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강효상 의원 외교기밀 누출 논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준비되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을 담당해 받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바로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고교 선후배 사이다, 지인이다. 그런데 30년간 제대로 만난 적도 없다. 그런데 후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전화를 걸어서 국가 기밀을 알려달라고 했다.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뢰하에서 알려줬는데 이것을 공격하면서 왜곡하고 그러면서 공개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인 간의 통화 자체가 금지돼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인 간 통화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국가 기밀을 빼내고 이것을 해서는 안 될 공개 행위를 하고 그런 행동이 벌어진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북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한미 간의 공조가 언제보다도 중요한 상태인데 한미 정상 간의 비밀스러운 대화, 여기서 과연 언제 만날 것이며 어떻게 만날 것이며 이게 사전에 유출된다고 한다면 경호상 문제도 생기고 특히 미국 측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한미 정상 회담도 잘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국제적 외교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외교를 믿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정부 내에서 발생한 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포장하고 정쟁거리를 삼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을 하는 야당 국회의원과 외교관과의 전화 통화하고 지금 그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과 집권 여당의 총선 전략가, 총책임자하고 만나는 게 동일선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더 엄중하죠. 이것은 단순히 외교 기밀을 유출시키는 더 지인이 엄중한 아닌 행위죠. 것으로 불법 행위이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그냥 뭐 지인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원장의 만남을 그 합리화하고 두둔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효상 의원 건에 대해서는요,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나서셔가지고 이것도 국가 이익과 관련된 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은 기본과 상식에 어긋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강조를 하셨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말씀이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사안 또한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고 귀국하시자마자 장자연 사건, 뭐 김학인 사건 이런 거 수사해야 된다 지시하신 거하고 지금 비슷한 양상인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시는 순간 정쟁은 더 격화된다 이런 생각을 우려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숲을 봐야 돼요. 이 사안이 왜 벌어졌죠? 왜 벌어졌습니까?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많은 우려, 또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 또 한반도 정세, 특히 북핵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지금 상황, 또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가 잘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외교가 한없이 지금 고립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일 관계는 정상들이 나흘씩이나 만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본인이 습득한 굉장히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 한미동맹이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 한미 정상 간의 그 대화,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유리한 거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브리핑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미 정상 회담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야당 의원이 이 한미 동맹 간에 이런 것은 우려가 된다, 한미 정상 간에 우려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형사 고발부터 하는 게 맞느냐 말이죠. 여전히 청와대에서는 처음에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었거든요.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기밀을 유출하고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감싸시는군요. 숲을 보는 거죠. 그렇지 않은 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특히 보수 외교 전직 수장들이나 고위 외교관들께서 다들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효상 의원의 개인적인 범죄 행위 자유한국당에서 규탄해 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은 전혀 뭐 국민 말씀하시면 국민 다수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누가 알겠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알고 싶어 했습니까?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가 현재 일본 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굴욕 외교다. 과연 뭐 투어 가이드냐. 그런 상황을 우리도 그렇게 가란 말입니까? 지금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서 한 틈에 오차도 없이 유지해 나가면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균열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좀 지금 여당이 지금 여당은 말이죠. 국가 기밀에 대해서 캐비닛 문건이다, 또 기무사 문건이다, 세월호 또 문건이다 해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폭로한 게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로남불식의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같은 잣대로 우리가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죠.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시간 때문에 시간이 한 5분도 남지 않았어요.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강효상 의원이 누설하게 된 게 아니고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기자들 앞에서 폭로하신 거예요. 네. 아니죠. 그게 과연 한미 동맹에 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걸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저는 큰 기본적으로는 숲을 봐야 한다고 하시길래. 기본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잘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상 간의 대화 같은 거는 지켜지는 것이 옳죠. 하지만 지금 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지금 한미 동맹이라든지 한미 정상 간에 제대로 우리 외교가 굴러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외교관에 대해서 근데 외교부 장관이 지금 형사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형사고발했잖아요. 이런 나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책임을 지든가 이런 것이 먼저지 어떻게 알겠습니다. 네. 의정활동 자체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것은 저는 잘못된 처방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 위에 존재하지 간단하게. 않습니다. 자, 그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연일 청와대를 향해서 포문을 열고 있는데 이 언급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칸 영화제 소식 중에 흥미로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알랭드롱 배우가 7번째 실패 끝에 칸 영화제에서 명예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알랭드롱이 데뷔를 한 영화가 태양은 가득히입니다. 그 태양은 가득히에서 알랭드롱이 맡은 역할이 톰 리플리입니다. 그 톰 리플리의 역할이 뭐냐?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 거짓말이 아닌 진실로 믿게 된다는 그런 역할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바로 지금 경제는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유 그리고 리플리 증후군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준호 감독이 이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연결이 됩니다. 일각에서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 비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알랭들롱, 네. 아랑드롱, 예,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여야가 강경 대치를 하고 있고 또 이 강경 대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경제 실정을 하고 있다. 경제 정책을 쓰고 있지만은 소득주도 성장이네 아니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네 하면서 민생 파탄, 경제 파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을 몰고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야당 원내대표는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큰 상을 타게 됐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축하를 했죠. 축하를 했는데 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할 때 아마 나온 얘기 같은데 네. 지금 문재인 정권,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은 잘못 가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잘 가고 있다. 큰 방향에서 옳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에 대해서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네. 대해서 이거는 막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자, 비유한 거죠.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좀 볼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어제도 경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여기저기서 전망치가 뭐 글로벌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나라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근데 우리 정부만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리플리 증후군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참 나경원 원내대표가 마이크만 잡으면 좀 섬뜩섬뜩합니다. 워낙에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리플리 증후군 이야기는 제2의 한센시병 막말이라고 할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영화계에서는 어떤 그 감독님들이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세보신 것 같아요. 7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리플리 증후군까지 끌어들였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한국 영화 100년사의 큰 경사를 오히려 모욕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신데요. 지난번 달창 발언도 마찬가지고 전혀 왜 뭐 경기를 하면은 야구든 축구든 오랜 동안 노력한 현란한 기술로 상대에게 공격도 하고 경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반칙을 씁니다. 상대의 다리를 걷어 찬다든지 한 형태로.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들은 도대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갖추거나 알겠습니다. 사실에 네.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자체 강하고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파는 것만 골라서 하시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본질 자체도 호도되고요.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1년 사이 0.4% 성장률 하락된 적도 있었어요. 어느 정권이거나 어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보셨죠? 비교했습니다. 예, 네. 경제 지표에 대한 것들이야 늘 언제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네. 대해서 분석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과 또 정확한 지표들 중에서 네. 미래 전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걸 가지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요. 추경하면 성장률이 한 통계적으로는 0.1%포인트 정도는 올라가나 봅니다. 뭐 시급한 시점이라는 게 정부 여당 입장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이겁니다. 보겠습니다.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적시에 현장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민원이나 선심성 예산이 아닌 메르스, 가뭄 등의 충격을 극복하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구성된 만큼 국회에서도 메르스 사태 등의 극복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황교안 당시 총리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추경이 급한 정부 여당의 마음을 알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마다 추경의 내용은 다르죠. 추경의 내용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추경은 사실 추경 규모가 이제 6조 7천억 원인데 네. 이 중에서 재대책 명목으로 배정된 것이 2조 2천억이죠. 그런데 이제 답답한 것은 이미 본 예산에 지금 재대책용으로 목적 예비비죠. 1조 8천억 원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이걸 먼저 써야 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그야말로 추가적으로 불급할 때 급한 건 예비비로 그럼요. 예비비로 써야죠. 그다음에 일반 예비비도 지금 1조 2천억 원이나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 산불이나 이제 포항 지진 피해자에 대한 것도 무슨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급한 배상 보상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이 경제를 살리고 또 강원도 산불 피해자에 대해서 대단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호도한 거예요. 네. 네,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17조에 대한 추경이었고요. 30일 걸려서 통과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당이 협조를 해드렸고 2015년 11조 메르스 및 서민생활 안정 마찬가지입니다. 19일 만에 통과 협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조 경기 위축입니다. 이 당시에는 경기가 너무 이 당시에 0.4% 대폭 하향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대 재정이 필요하다. 공공지출 확대하겠다. 자원배분 효율성 공부하겠다. 며칠 만에 동의해드렸는지 아십니까? 18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 및 서민경제, 그다음에 경제 위축, 고용 위기 이 박근혜 정권 때 세 차례 각기 11조 이상이었는데 지금 6조예요, 사실은. 그마저도 가장 최소한으로 편성한 것이고요. 이 추경안이 제출된 지 35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시정 연설조차 못하고 있어요. 네. 자,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우, 표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